자, 일단은 목소리 들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들릴 거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거기 이제 목소리가 이제 안 들리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지금 영상을 고화질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약간 중간 화질로 이렇게 좀 빨리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녹화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영상은 오늘 이거 끝나고 다 이제 그 뭐 편집 없이 그대로 업로드 시켜서 선생님의 URL 주소를 내일 오전에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쓰고 있는 핸드폰이 아이폰 기종들은 아마 파일이 지금 실장님 통해서 지금 전달이 됐을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파일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 과학 페어라는 대회가 예년에 비해서 지금 과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교 당국에서 약간 단속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금 사교육에 대한 부분의 배제가 좀 이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얘기들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자료하고 영상은 일단 주변에 이게 뿌리지 않도록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 수업 듣는 친구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성취욕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부분에서 이 내용적으로 자기가 들은 것들을 또 이렇게 퍼날라서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은 지금 이제 우리 서울시 그 중등부 과학페어 주제가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2월 달에 우리가 튀르키예 지진이 이제 발생한 지 2달 가까이 돼 가는데 그 튀르키예 지진이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과학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게 좀 주제로 만들어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게 3월 달에 이 과학 토론 대회 준비하던 친구들이 해봤던 주제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여기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것까지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선생님이 자료를 갖다가 준비하면서 사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뭐가 중요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여기 개요서를 갖다가 써본 친구들도 있고 오늘 지금 처음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보자, 초심자에 맞춰서 내용적인 부분들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개요서가 색깔이 없으면 일단은 그걸 보고 평가하는 평가자가 이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개요서가 너무 뻔한 개요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개요서의 질 자체가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이 지진에 대한 이 뻔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개요서의 방향으로 풀어가는지 그리고 그 방향에서 풀 때 이런 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해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지금 들어온 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잠깐 체크만 다시 한번 하고 갈게요. 저한테 문자 보내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수업 중이기 때문에 문자 보지도 못할 뿐더러 일단은 문자 보내지 마세요. 자, 일단은 오늘 지진에 대한 이 핵심은 뭐냐면 튀르키예 지진에 대한 우리나라 지진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의 진단이라고 놓고 보면 되는데 일단 고등부 과학페어 주제도 지진이기 때문에 그 지진에 관계되어진 내용을 갖다 참고로 해서 개요서의 내용을 갖다 좀 보완을 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중등부하고 고등부하고 주제가 서로 따로 나왔었는데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일맥상통하게 이번엔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에 대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 맥락으로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꾸려도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친구들이 개요서를 나랑 똑같이 쓰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내 개요서의 수준을 갖다가 너무 높이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높이게 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개요서를 갖다가 보고 발표하는 사람이 나중에 뽑혀서 발표를 갖다 할 때 질의응답이나 이런 토론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수준을 너무 높이 하다가 보니까 본인이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개요서는 본인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전달을 하고 문제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점을 주장하는 형태로까지만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오늘 수업 진행은 개요소의 작성에 대한 관련 요령. 왜? 2인 1조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인 1템에 대한 이 부분들만 우리가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2명이서 진행을 하다가 보니 본인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팀원과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해야 되는가. 그 팀원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잠깐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여기 23학년도에 이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그 개요소의 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개요소 작성할 때 아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평범한 개요소는 필요가 없다. 그 평범한 개요소는 이제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특히 지진이라고 하는 이 개요소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여러 학교에서 다 울고 먹을 대로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진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 뻔하다. 그러니까 그 뻔한 주제를 뻔하게 쓸 것 같으면 여기서 오늘 선생님 수업에 대한 이 부분을 들을 이유는 없다. 자, 그런데 이 개요소에 대한 부분을 내가 조금 더 특이점을 찾아서 어느 정도 방향을 가지고 내 색깔을 갖다가 넣어서 개요소를 써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개요소에 대한 부분을 올해 진짜 잘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차피 3차에서 과학 글쓰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정해놓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 일단은 이 개요소라고 하는 이 부분의 작성이 딱 3페이지로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그 토론 내용이 갖추어져야 돼요. 근데 개요소를 갖다가 쓰다 보니까 우리가 개요소의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우리가 그 마치 소설에 글을 갖다가 쓰듯이 산문형으로 글을 갖다가 써내리는 친구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즉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토론 내용을 개요소 3페이지에 담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토론 시 상대방의 질의응답에 대한 준비를 내가 쓴 개요소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개요소를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번째는 글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즉 이 부분을 갖다가 딱 3글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가, 독, 성. 즉 읽어내릴 수가 없는 거라면 개요소 열심히 썼는데 상대방이 읽지 않는 글이라면 이건 개요소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개요소를 써놓고도 바로 쓰레기가 되는 글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요소는 내 기준으로 쓰되 남들이 봐주지 않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남들이 봐주는 글을 갖다가 쓴다라고 하는 거를 명심하고 개요소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가독성이라는 이 말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때 내가 내 기준으로 읽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 글을 보고 하는 평가자가 읽어내릴 수 있는 글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개성이 살아있는 개요소이다. 그래서 개성이 살아있는 개요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읽어낼 때 즐거워요. 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런 내용을 이렇게도 분석했네? 라고 흥미를 갖다가 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들이 뻔하게 할 수 있는 개요소보다는 내 색깔을 우러낼 수 있는 개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자, 이렇게 토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잡으려면 먼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팁을 알려주면 개요소의 서론본론 결론을 갖다가 쓸 때 서론본론 결론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소제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해야 돼요. 우리가 소제목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다가 소제목에 비유하면 그 그릇을 정의의 그릇, 배경, 그 다음에 사회적 반응, 본론에서는 장단점, 거기에 따른 대안점, 그다음에 결론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주장, 기대효과, 미래적 가치 이렇게 적는데 그 그릇들이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가 만들어졌지만 그 그릇은 가장 기본적인 그릇. 그 기본적인 그릇을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더 빛나게끔 하려면 유약도 칠해야 되고 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그림까지 그려야 되는 화려함도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그런 개요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적을 때 내가 내 개요소의 색깔을 정하기 위해서 소제목에 적는 스타일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성 있는 개요소에 대한 작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딱 세 가지로 압축시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1인 1조였으면, 즉 혼자 하는 과학 토론대회였으면 아마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 하나하나가 다 학교 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2인 1조. 근데 2인 1조다 보니까 우리 어떤 친구들이, 또 어떤 부모님들께서 항상 잘하는 친구들과 잘하는 친구들이 결합하려고 그래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이 하면 결합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효과가 좋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그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업시키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에 애누리가 없거나 아니면 뭔가 정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더디거나 루즈해지거나, 그리고 역할에 대한 분담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인 1조로 할 때는 반드시 꼭 내가 써야 되는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부분을 누가 쓸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에 역할을 반드시 정할 것.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부분의 역할을 못 정한다고 하면 내가 정말 글을 좀 써. 근데 쓰는데 약간 내가 좀 자신 있게 글을 갖다가 빠르게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서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적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경험상으로. 근데 내가 표를 갖다가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고 해서 분석하는 거에 아주 신이 나고 아주 잘하면 이 친구들은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본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론 파트를 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서론과 본론에 쓰는 양이 적고 많아서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하는 것 같은데 라는 부분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무 쓸모없고 여기서는 진짜 파트너십으로 해서 내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맡은 역할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정하냐면 대안점을 갖다가 쓰기 전에 있는 본론까지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론과 본론의 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같다부터 맞다, 같다부터 누가 적다 많다를 따질 필요가 전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명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꼭 정할 거고, 네, 또 주제에 따른 소제목을 분류하고 정해라. 즉 개요서 3페이지 쓰지만 1시간 동안에 3페이지 적는 거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글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소제목을 내가 정해라. 만약에 예를 들면 정의를 갖다 적는데도 지진의 정의인지 아니면 오늘 하게 되어질 부분에서 튀르키예 지진에 나오는 주양 이동 단층에 대한 정의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정의가 까먹으면 내가 개요서를 갖다가 쓸 때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의 그 방향을 중간에 잊어먹거든요. 그러면 글이 어떻게 가요? 이렇게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내가 잘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게 저 멀리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았을 때는 중요한 건 뭐냐? 너무 글이 많이 왔기 때문에 글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처음부터 써야 되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정의는 나중에 빼더라도 정의를 갖다가 꼭 앞에다가 먼저 써보세요. 그러면 정의를 갖다가 쓰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개요서를 갖다가 적는데 엄청 진짜 많은 도움을 갖다가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제목에 맞는 세부 내용 작성과 출처 작성인데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멘트는 바로 출처입니다. 보통 개요서를 갖다가 작성을 할 때 학교 대회까지는 출처를 갖다가 적지 않아도 인정. 하지만 서울시 예선을 통과해서 서울시 본선까지 가는 3페이지 쪽 개요서에는 출처가 반드시 적혀야 돼요. 그리고 출처를 갖다 적을 때는 보통 결론이 있는 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적는 친구들도 있지만 각 줄을 달고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에 아래쪽 하단에다가 반드시 출처를 갖다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출처를 적을 때는 예를 들면 출처, 중앙일보. 근데 거기에 URL 주소를 갖다가 넣어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URL 주소를 갖다가 안 넣는 경우들이 많은데 URL 주소를 갖다가 알고 있으면 URL 주소까지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까지 하실 수 있도록 해주면 아주 깔끔한 출처 기록법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요서 초안 작성 및 수정 보완인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쓰고 있는 노하우를 내가 하나 알려줄게요. 뭐냐면 보통 이제 개요서를 갖다가 첨삭을 할 때 선생님이 첨삭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첨삭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할 때 한 번 들여다본 걸 바로 첨삭하지 않아요. 들여다봤다가 한 2시간 아니면 하루 정도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한 걸 또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그때 안 보이던 어느 하나가 딱 눈에 보여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내가 이렇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수정 보완이 가능해요. 이거 자꾸 뭔가를 갖다 고쳐보려고 시간은 가고 있는데 이걸 잡고 있으면 잡고 있는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요서의 초안을 갖다 작성할 때는 좀 시간의 텀을 갖다가 벌려라.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개요서를 작성하기 위한 팁을 내 스스로가 바로 찾을 수 있다입니다. 자, 근데 여기 2인 1팀에서 역할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뭐 역할을 몰라서 여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뭔지를 갖다가 대충 감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하고 갈게요. 2인 1팀에서 서론, 본론, 결론 어떤 부분에 한 파트를 맡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에서 내가 잘하는 부분을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장점에 대한 부분의 역할을 맡는다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팀을 하면서 우리 어떤 친구들이 무엇을 갖다가 좋아하고 무엇을 갖다가 원하는지 잘 몰라요. 왜? 단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팀을 하고 있는 친구들끼리는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다면 대회를 위해서라도 단 한 번이라도 만나야죠. 만나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나는 정말 글 쓰는 걸 내가 잘해. 그러면 여기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정말 잘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줘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야 나는 표나 그래프를 진짜 분석을 끝내주게 해. 그럼 내가 본론할게 라고 이렇게 해서 먼저 제안을 갖다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장점이 곧 실력인 대회가 바로 과학 페어 대회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과학 페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할 때 2인 1팀에서 역할 배분은 내가 제일 잘하는 장점을 가지고 역할 배분을 한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역할을 갖다가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팀원 1, 팀원 2 할 때 주제 관련해 가지고 서론을 작성할 때 반드시 여기서 서론을 작성하면서 잊지 말고 본론을 작성하고 있는 친구한테 꼭 해줘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문제를 제기해 줘야 돼요. 왜 문제를 제기해 줘야 되냐? 아까 정의를 적고 배경을 적고 그 다음에 사회적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적는데 그 사회적 반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에 언급을 했는데 본론에서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아 라고 본론을 적고 있는 친구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때 우리가 본론을 적고 있는 친구는 나이스 하면서 이 내용을 캐치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다가 적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뒤에다가 적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다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론 파트는요 적어야 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시피 하는데 본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대안점을 갖다가 끄집어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살짝 앞뒤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론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미스가 난 부분이 있어서 적는 이 공간에 대한 배치가 달라졌을 때 고민이 된다면 그 고민은 하지 마세요.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내용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팀원에 대한 이 부분에서 아까 본론에 적고 있는 친구가 그런 현재 상황과 대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적을 때 이 서론에서 우리가 적고 있는 친구하고 같이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대안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것만큼은 꼭 필요해 라고 우리가 하는 것 한 가지를 바로 주장으로 적어야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팀원 또 다른 친구가 여기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폼을 하나 정해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러면 진짜 깔끔하게 역할의 분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역할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개요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들어갈 텐데 여기서 이 개요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의 자료를 갖다가 학교에서 주는 거 말고 내가 인터넷을 찾아야 될 때 참고적으로 미리 얘기 드리면 지지는 그 찾는 주제가
다음에서 찾던, 네이버에서 찾던, 구글에서 찾던 다 뻔할 거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챗 GPT를 갖다가 이용해서 이 지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계요서의 작성을 부탁하기 위해서 쓰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챗 GPT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한 가지 위험한 이유는 챗 GPT는 이 트리 구조의 나열을 갖다가 하는 형태의 답변을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순차적인 답변이 다 올라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방향이 다른 한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서 옮기면 되지만 전체를 갖다 드래그 하듯이 만약에 퍼나르게 되면 글의 문맥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한 것 자체가 아예 무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토론의 주제에 대한 부분에서 내용을 갖다가 정할 때 챗 GPT는 사용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론의 주제에 대한 방향을 갖다가 정한 후에 근거를 갖다가 찾기 위한 자료의 답습을 하는데 최근에 네이버는 이제 원래 그대로 우리가 유지가 되지만 구글이 검색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단어 하나만 키워드만 넣어도 이게 진짜 여러 가지가 쭉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진짜 구글에서 내가 어떤 필요한 걸 갖다가 물어볼 때 여러 가지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여기는 이 내용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근거 자료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타당한 근거 자료를 갖다가 찾는 작업에 대한 부분이 바로 자료를 구성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자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너무 허술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들이 지금 이 내용을 만약에 듣고 계시면 제발 부탁인데요. 자료 찾는 거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어머님들이 많이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지 마세요. 아예. 왜? 나중에 이 과학페어라는 대회가요. 올라가게끔 되어지면 더 큰 대회가 있고 논술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논술할 때는 자료가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자료가 주어지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의 논제를 듣고 거기에 대해 써내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 과학 탐구 논술이라는 부분에 대한 더 큰 대회를 갖다가 우리가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과학페어는 학생들이 자료를 찾아보고요. 그 자료 찾은 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와달라는 얘기는 전혀 간섭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근거에 대한 자료, 주제에 대한 자료 찾을 때 일단 다양한 방법, 다양한 각도에서 찾아볼 것, 그리고 배경을 갖다가 습득하기 위한 자료 정도로 활용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수준을 갖다가 너무 높여가지고 답변을 하기 어려운 정도로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관적인 자료, 즉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랬던 것 같아. 아니야, 이런 거 어디서 내가 들었는데? 이런 자료 말고요. 숫자와 표와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진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자료를 갖다가 찾아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놓으면 그만큼 개요서를 갖다가 적기에 매우 수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출처를 갖다가 기록할 수 있는 것들, 사회적 반응에 적고 본론에서 분석을 갖다가 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 여기에 일반인 또는 특정인 아니면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부분들을 인터뷰한 것 자체가 바로 객관성 있는 근거 자료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건 기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어디에다가 우리가 기록을 갖다 하느냐? 바로 사회적 반응에다가 기록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객관성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각주 1번 하고 넣게 되어지면 여기 출처, 기상청 날씨 누리 사이트, 자, 그리고 지진, 화산의 지진 조회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서 가진 자료의 비교에 대한 부분들도 이 자료의 근거를 갖다 어디서 했는지 이 출처에 대한 기록을 각주로 반드시 이렇게 남겨줘야 돼요. 남겨줘야 돼요. 진짜 남겨야 돼요. 그리고 남기려면 내가 찾은 자료를 그때마다 검색할 때마다 여기다가 꼭 이렇게 남기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나중에 각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우거나 아니면 각주를 갖다 이용해서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근거에 대한 부분을 남기는 걸 까먹지 않도록. 글 잘 써놓고 나중에 글에서 이 친구 진짜 잘 썼는데 개요소 왜 떨어졌을까? 그래서 넌지시 이렇게 한번 여쭤봐라. 이렇게 물어보면 둘 다 잘 썼는데 이 친구는 각주에 대한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잘 쓴 느낌이 있고 이 친구는 잘 썼지만 형식적인 부분에서 이 친구보다 밀린 거예요. 그래서 각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제일 안 쓰는 부분인데 출처를 갖다 남기기 위한 각주의 이 형태를 꼭 유지해달라.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출처 기록할 수 있는 거 우리 뻔한 객관성 있는 자료들 바로 표, 그래프, 통계 자료, 논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제출하는 자료들의 경우에는 서울시 예선 주제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먼저 심사해서 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 이런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쓸 때 말이죠. 반드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선생님이 개요소를 작성할 때 내가 잘하는 것, 그 다음에 내 가르친 친구들이 잘하는 것, 이게 뭐냐면 표 그려놨는데 아니 표를 왜 그렸는지 그 표에 대한 설명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표를 갖다가 보고자 하는 평가자가 이 표는 여기서 도대체 왜 여기에 배치가 되어져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표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리고 그래프는 내가 여기서 그래프로 표현을 했지만 이 그래프가 여기 왜 위치하고 있을지 그게 매우 궁금해.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해서 당연히 그 개요소를 적는 사람이 설명해야죠. 자, 그래서 표, 그래프 이런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넣을 때는 반드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해라? 설명해라. 그게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개요소를 갖다가 적을 때 이렇게 표 딱, 그래프 딱 이렇게 끊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개조식, 개조심이 아니라 개조식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개조식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점 정리 형태입니다. 근데 요점 정리 형태로 여태까지 개요소를 갖다 적어서 그 개요소가 잘된 개요소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개요소를 적을 때는 문장의 형태로 개요소를 갖다가 적어준다. 단 문장의 형태로 적으라고 하니까 개요소를 세상에 어떻게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많이 적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소설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한 줄, 두 줄까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글씨가 큰 친구들은 글씨 크기를 갖다가 글자 포인트 10포인트 정도로 낮추고 그리고 글자가 너무 작은 친구들은 10포인트 정도로 키워주세요. 네, 그래서 글씨 크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맞춘 상태에서 팀원이 개요소를 작성해가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갖다가 살펴보기 전에 잠깐 지금 들어온 친구들이 뭘 써놨는데 잠깐만 확인하고 갈게요. 밑에 안 보여요? 밑에가 안 보인다고? 선생님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자료를 파일을 갖다가 보내줄 거예요. 파일 보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내일 영상을 갖다가 보내주면서 그 안에 자료를 몇 가지 또 넣어서 보내줄 거니까 지금 만약에 하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지금 저 친구들처럼 거기 그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이따가 선생님이 다 한꺼번에 모아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적어줄게요. 늦게들 와서 지금 수업 받는데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최선 다해서 해줄 테니까 일단 하다가 졸지만 마. 졸지만 마.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따로 있는 사람? 자, 없죠? 그럼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중등부 주제는 진짜 너무 간단해서 진짜 이 주제를 봤을 때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진짜 이게 지진이라는 이 단어로 딱 다가오더라고요. 자, 일단 이 문제 상황은 너무나도 뻔하게 트리키의 지진과 우리나라의 지진 상황을 예측을 했는데 이 트리키의 지진은 이 그림 가지고는 절대 분석을 못해요. 왜? 아니, 이 빨간색의 점들이 다 지진이 일어난 곳인데 그 지진이 일어난 곳이 많구나. 근데 여기도 집중적으로 많아. 근데 와, 그리스에 있는 이 이어지는 부분에
지중해도 지진이 많네. 자,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분석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미국에 있는 지질조사국 USGS가 여기 나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지질조사국은 이 전 지구적으로 모든 지질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너무 방대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출처를 갖다가 못 적었을 때 그 출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가 적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때는 미국 지질조사국이라는 딱 한마디만 표현해주면 모든 내용이 다 정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우리가 동남부에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을 해서 자, 여태까지 우리가 여진 80여 차례가 우리가 발생을 했는데 자, 이 지진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어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형제의 나라인 이 튀르키예가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도 우리가 문제가 되지만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갖다가 안 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하고 너무 똑같다. 자, 우리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런 문제 상황이 지금 주어지고 지금 강도 높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서 지진에 대비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다시 그렸어요. 다시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규모 3 이상인 지진이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해서 점점 증가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규모가 2 이상인 지진이 그것도 또 역시나 자, 증가되어지고 있죠. 그냥 큰 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횟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게끔 이 지진의 규모 또한 우리가 여기서 증가되어지고 있으니까 이 자료를 어디서 받는다? 기상청. 자, 저 기상청 우리가 나온 이유는 여기 지진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갖다 찾을 때 딴 데서 찾지 말고 기상청과도 있을 자료는 다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논제에서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한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가 여기 기상청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논제를 갖다 우리 한번 볼까요? 토론 논제 우리 몇 가지? 한 가지. 토론의 논제를 한 가지라고 본 사람은 미안한 얘기인데 초짜. 여기서 이번에 우리가 토론의 논제가 총 몇 가지? 2가지? 조금 해본 친구. 근데 토론의 논제가 여기 몇 가지? 3가지. 왜 3가지인지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일단 토론의 논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연구진이 과거로부터 튀르키예에 발생한 지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자, 우리가 예측한 이유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 하나 나왔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하고 튀르키예 지진의 차이점을 갖다가 비교하는 것 2번째.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중에서 이렇게 튀르키예처럼 큰 지진이 발생할 곳이 어디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를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측하시오. 와,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여기는 데이터를 근거로 하라는데 이 데이터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나? 바로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기상청에 엑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발생되어진 모든 곳에 지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회 발생했는지를 다 자료로 출력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논제 속에 숨어있는 내용을 콕 집어볼까요? 자, 일단은 이 부분에서 연구진이 예측하는 이유인데 연구진이 왜 튀르키예가 지진이 우리가 크게 발생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었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찾으라는 건데 요 내용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을 갖다가 할 수도 있지만 1학년 때 배우고 있는 지구 내부 구조의 지진만 가지고서는 절대 이해 불가합니다. 왜? 거기서 배우는 거에 대한 내용 자체는 우리가 기본기만 배우기 때문이죠. 근데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여기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지진이 이 2월 6일 날 발생을 하면서 다수의 여진까지 발생을 했는데 최소 자 11만 5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 아주 큰 지진입니다. 자, 근데 이런 규모의 지진이 있었느냐? 있었죠. 어디? 중국에서. 중국의 스촨성에서 7.8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 7.8의 지진 속에서 마을 하나가 대치동만한 이 마을 하나가 딱 1분 12초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땅속으로 꺼져 들어갔어요. 그래서 25만 명이 1분 만에 죽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대지진이
대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지진을 갖다 생각하면 왜 그런 지진이 일어났느냐? 바로 도시가 건설되어져 있는 위쪽에 그 위쪽 아래쪽에 바로 단층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단층대가 죽어있는 단층대, 즉 움직이지 않는 단층대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단층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트리키의 지진에 대한 부분의 이 피해가 왜 이렇게 컸을까? 그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찾아보면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일단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건 우리 뭐냐면 이 트리키의 대지진에 대한 예측 근거에서 벽돌 건물이 많았다. 근데 벽돌 건물이 많았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콘크리트 건물은요. 여기서 금이 가지만 벽돌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발라나온 시멘트가 균열이 가면서 떨어지게 되면 그게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머리 위로 떨어지게끔 되어지면 우리는 다치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경우에 처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건물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빨간 벽돌이 우리의 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하나의 무서운 도구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더 피해를 키우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벽돌의 석조물이 떨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경우를 2022년 3월 집안역학 및 지진공학 학술지에 내용을 발표한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자, 근거가 있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얼마든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내진 설계하고 면진 설계하고 또 재진 설계까지 우리가 하는 건물들이 많아야 되는데 터키는 이런 건물들이 없어요. 근데 이 터키가요, 한 가지 국민들을 갖다가 화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뭐냐? 1999년에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 이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인해서 17,000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리고 25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건물이 다 무너져가지고 집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살 집이. 자, 그래서 터키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진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살고 있는 우리 국가의 국민들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건축법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요. 건축법을 도입을 해서 지진 보호 시스템까지 우리가 집어넣게 됩니다. 자, 건축법을 도입했다는 얘기는 뭐냐? 내진 설계를 갖다 꼭 하고 내진 설계에 대한 관리 강화, 감독을 갖다 하기 위해서 법에 대한 이 부분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독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점검합니다. 서류상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서 내진 설계 했어요? 내진 설계 어떻게 했는데요? 어디? 철강 구조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서류상으로만 됐군요.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이 난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축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다시 제정해서 통과시킨 게 1999년 지진이 있을 때예요. 밀레니엄 바로 전이죠. 그리고 터키에서는요, 국민들이 화가 났던 이유가 뭐냐? 바로 지진세를 받았는데 그 지진세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유명인들의 여기 주머니. 아니, 세금으로 낸 건데 건물을 갖다가 우리 부서지지 않게끔 그걸 보완하고 내진 설계, 면진 설계, 재진 설계 하는 데 써야 되는데 쓰지 않았다는 거죠. 와우.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빵! 하고 터져서 화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 자, 그런데 이 트리키한테 우리가 배울 게 있다면 우리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회보장 안전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축해서 우리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정말 집이 없어지고 뭔가가 없어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도입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눈여겨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대안점을 갖다가 꼽을 때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한 건 부자들이 아니에요. 지진에 대해서 취약한 거는 서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진에 대한 취약계층인 서민들을 갖다 도울 수 있는 사회재난보험, 사회재난재해보장보험 시스템을 우리가 국가가 운영을 갖다가 함으로는 아무래도 사회가 어떻게 돼요? 월등히 더 나은 구조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렇죠? 협력적인 구조가 만들어져요. 협력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도입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네 번째는 튀르키예 남부에서 자, 보강되지 않은 벽돌, 저층 콘크리트 프레임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취약한 구조물들이 무너진 거죠. 자, 이것도 역시나 아까 어디? 미국 지질조사국. 아하.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요, 지진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건물 중에 하나가 대치동에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 비싼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를 갖다가 여기 지을 때 그 타워팰리스의 내진 설계를 갖다가 우리가 그 설계하신 분이 선생님 학부모님이셔서 내가 그 얘기를 갖다 들었는데 그 타워팰리스 아래에는 면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수철이 이렇게 선생님 팔뚝보다 더 굵은 게 들어가 있어서 건물을 갖다가 지탱하면서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면 흔들리지 않고 그 지진이 마치 건물을 갖다가 피해가듯이 우리가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면진이에요. 즉 면진 구조는 뒤에서도 이야기했겠지만 바로 지진파가 전달되어질 때 그 건물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건물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즉 유령 건물을 갖다 만드는 거죠. 유령 건물을 만드니까 지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갈 때 층이 올라갈 때 타워팰리스 위쪽에는 그 면진 구조가 아래쪽에 2개라면 위쪽엔 5개, 더 위쪽에는 10개의 면진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흔들렸을 때 더 이상 흔들려서 이렇게 되지 않는 안전한 구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비싼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건축물에 대한 유형들을 갖다 우리 만들어야 된다는 점,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예측 근거에 대한 부분의 지리적 위치를 갖다가 보면 되는데, 자, 이 내용을 잘 봐주세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함께 있는 그 근방이 유라시아 판과 태평양 판, 그리고 필리핀 판까지 해서 3개의 판이 서로 각자 다른 방향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튀르키예가 속해져 있는 지역에는 이 아나톨리 판이라고 하는 이 판이 있는데요. 이 판과 그 다음에 아라비아 판, 아프리카 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유라시아 판, 총 4개가 지금 맞닿아 있어요. 에게의 판까지 하면 5개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보면서 선생님이 뭘 갖다가 내가 여기서 퍼득하고 얻었냐면 바로 이 판이 이동하는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알게 됐어요. 근데 판이 이동하는 속도가 왜 중요하냐? 판이 이동이 느리면요, 그만큼 에너지가 우리가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물체가 운동을 갖다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판의 이동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크죠. 그러니까 충돌했을 때 그 충돌로 인해서 우리가 지진이 발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나톨리 판과 아라비아 판이 있는 이 경계에서 바로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 아라비아 판의 우리가 왼쪽에 있는 아프리카 판은 자, 위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자, 그리고 유라시아 판도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요. 자, 아라비아 판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얘네들은요, 속도가 매우 느려요. 엄청 느려. 근데 여기는 아나톨리 판은 엄청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 부분이 이렇게 왼쪽으로 확 빠져버리면 그만큼 여기에 있는 이 단층대의 경계에 틈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뒤따라오던 아라비아 판이 어떻게 되죠? 단층대에서 벌어졌던 틈을 쿵! 왜? 여기에는 이 에게의 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여기는 이 부분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갔는데 멈춰? 그 다음에 퉁! 당연히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진이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나톨리 판과 아라비아 판은요, 우리가 여기서 따라 붙고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주양 이동 단층이라고 해서 우리 예전에 우리가 이거 학교에서 배울 때 수평 이동 단층이라는 말로 배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는 이 부분에 2개의 지우개가 있는데, 자, 지우개가 이렇게 지금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지우개 이쪽은 거칠거칠하죠?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이게 부딪혀서 이렇게 밀려나요. 이렇게 밀려나요. 이렇게. 그때 여기에는 이 부분의 껄끄러운 부분들이 여기가 닿다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마찰을 일으키게 될 때
그 마찰을 갖다 일으키면서 우리가 진동이 발생하니까 그게 곧 지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의 트리케 지진은 이런 주양 이동 단층 때문에 발생하는 지진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너무 뻑뻑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에너지가 계속 밀리면서 축적이 돼요. 와. 자, 근데 아까까지는 부드럽게 밀리던 것이, 자, 봐요. 여기서 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잠재적인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가게끔 되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축적되어진 힘이 크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진원으로부터 바로 위에 있는 지표면 진앙까지 전달되어지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즉 순간 방출하는 에너지, 응력이 커짐으로 인해서 지진의 피해가 더 커지는 사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 여기 있는 아나톨리판과 아라비아판에 있는 이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랫동안 축적되어질 수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방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단층대는 위험해요. 위험해. 자, 선생님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일단 여러 판 사이에서 우리가 충돌하는 모양을 갖다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맞고, 자, 그리고 여기는 진짜로 고위험 지역이다. 왜? 그 지각판에서 에너지를 갖다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가 요만큼이 아니고요. 이만큼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방출하는 에너지가 크니까 어떻게 돼? 위험하죠. 위험해. 자, 그리고 그 지각판의 속도인데, 선생님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오늘 만약에 선생님이 개요서를 적는다면 뜬금없지만 나는 지각판의 이 움직이는 속도를 가지고서 지진에 대한 부분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해요. 왜? 물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지각판에 우리가 속도에 대한 부분의 차이를 에너지의 크기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변경의 내용을 갖다 해석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따라하지는 못할 테니까 이건 어느 정도 능력이 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에너지로 해석할 때 속도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 해석한다면 좀 새롭지 않을까. 자, 그래서 남서쪽 아프리카판, 아까 남서쪽 아프리카판 여기죠. 여기에는 이 판은 북쪽의 유라시아 판과 함께 매우 느린 속도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라비아 판은 어떻게 돼요? 빠르게 움직인다. 아라비아 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쿵! 왜? 여기서 빠져나가니까 여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쿵!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부분의 이동이 어떻게 돼요? 더 빨라지게끔 되는 거. 충격이 더 크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대륙판의 우리의 마찰. 자,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양이동단층의 특징인데, 주양이동단층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교과서가 아니라 중학교 1학년 하이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보존형 경계라고 나와요. 보존형 경계. 우리 이 보존형 경계가 있는 곳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캘리포니아가 미국 본토와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매우 크게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토하고 캘리포니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왜 여기서 우리가 주향이라는 말을 갖다 쓰느냐? 주향은 우리가 진북, 진짜 북쪽에 대해서 우리가 향해 가는 방향을 주향이라고 하는데, 그 주향과 평행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짜 진북을 향해 가는 이 방향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또는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주향 이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다행히도 주향 수직, 이게 수평 단층이 아니라, 수직 단층이 아니라 수평으로 이동하는 단층이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적었던 거예요. 만약에 수직으로 이게 땅이 훅 꺼지는 아까 스촨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아마 피해가 더 크게 발생했을 겁니다. 터키라는 나라,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반쪽이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이 진원의 깊이가 이게 지진이 발생한 진원의 깊이가 땅 지표면에서 얼마 멀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지진이 여기서 우리가 크게 발생했던 하나의 예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진에 대한 부분, 튀르키예에 대한 지진을 갖다 찾으라고 했더니 진짜 생각 없이 이 사진을 찾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내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진은 여기서 지진이 발생한 위치만을 갖다 가리키지 어떤 곳, 단 한 군데에도 사진을 쓸 수가 없어요. 사진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자료의 근거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아니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지각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묻고 있는데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이걸 해석할 수 있겠냐고요? 못한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은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은 전혀 쓸모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지진에 대한 피해를 갖다가 우리가 이게 지역으로 표현한 것도 또한 근거 자료로 쓸모가 없습니다. 물론 트리키의 지진을 갖다 이해하는 데는 요 정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갖다가 할 수 있죠. 근데 이해를 갖다가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여기서 논제에는 맞지 않는다고. 이런 사진들을 그냥 과감하게 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완전 버려야 돼.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너무 우리가 여기서 활용하려고 한번 눈독 들여서 왜? 사진이 보니까 핑크빛 삥꾸네. 이쁘네. 근데 중요한 건 이쁘다고 사진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버려. 완전 이런 사진들은 필요가 없어.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과학적인 원리, 주양 이동 단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접근을 갖다 해야 되니까 이런 사진들은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진들을 갖다가 필요로 할 때 이 경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주양이라고 하는 거의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디에다가 적어야 돼? 바로 아까 서론에 있던 그렇죠. 정의 적는 단에다가 우리가 적어줘야 이 내용이 편하게 우리가 쭉 갈 수가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 우리가 적은 내용이 초지일관, 결론까지 절대 모양새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영국 BBC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만든 그림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일도 없던 것이 단층대가 여기 있어서 자, 서로 이동하는 방향이 달라졌을 경우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뒤틀림이 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뚝 끊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이 여기 분필이 있는데 그 분필을 이렇게 서서 밀어요. 근데 분필을 갖다 밀다 보면 내가 이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더 힘을 더 많이 주게 되는 거죠. 많이 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 힘을 많이 주다 이렇게 끊어져요. 와, 끊어지게 되어지면 여기서 아까 밀던 힘과 또 이 걸린 힘이 잠재되어져서 축적되어져 가지고 이 더 큰 힘으로 바뀌게끔 됩니다. 그게 바로 응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엇갈리게 되어지면서 마찰이 일어나고 그 마찰이 일어난 거에 엇갈린 부분이 이렇게 걸쳐서 서로 이렇게 잠재적인 힘으로 계속 다가 빵 하면 그 순간 방출된 힘이 곧 지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 튀르키예 지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슬슬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걸렸어요. 걸린 힘이 안 나가 이렇게 하다가 마치 똥 싸듯이 하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힘이 과도하게 방출되니까 그 지진의 에너지가 바로 튀르키예 지진과 같은 큰 대지진을 갖다가 만들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어난 시각이 오전 1시, 즉 새벽 1시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생존자를 구조할 때 정작 살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누구였나?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왜? 그 어린아이들이 그 건물 잔해 속에서 빗대서 작은 공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생존자로서 우리가 많았는데 어른들은 아무래도 어린이보다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더 사상자 반열에 많이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새벽 1시에 일어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지진에 대한 대응을 안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갖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해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갖다가 해보고 싶어요. 그럼 지진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인공지진을 발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진을 갖다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힌트, 키워드 바로 뭐냐? 뒤에 나오지만 메타버스.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용해서 지진 시뮬레이션을 갖다 만들고 그 지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지진에 대한 대비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으면 그거만큼 좋은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할 때 이런 지진이 주양 이동 단층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을 직접 해보는 걸 메타버스 안에서
권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훌륭한 교육 자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개요서 처음부터 개요서 끝날 때까지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메타버스는 몇 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아직 메타버스가 이제 우리가 활동적으로, 활성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가 되어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걸 얼마든지 활용의 가치를 두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근데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주양 이동단층이라고 우리나라에 없어요? 라고 물어볼까봐 선생님이 여기 잠깐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요. 주양 이동단층. 근데 그 중에서도 지진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여기 경상도? 물론 경상도이기도 하죠. 하지만 횟수적으로는 백령도, 강화도 쪽이 진짜 지진의 횟수가 많습니다. 자,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바다 속이기 때문에, 섬 근처이기 때문이죠. 즉 육지에까지 우리 영향을 안 주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여기서 백령도 부근이면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거죠. 그 생각은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 바닷물 속에 우리 깊이 대륙이, 즉 대륙붕이 땅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하지만 백령도 부근에 있는 단층내는 이런 주양 이동 단층이다. 자, 그래서 땅이 엇갈리면서 이런 지진을 갖다 발생시키기 때문에 드륵 하면서 잦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번엔 내용 폭집기. 자, 우리 첫 번째 끝났고요.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하는 자, 지진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뭐 사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우리는 뭐 크지 않아요. 어차피 지진은 지진이니까. 근데 비교를 갖다가 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해봤어요. 자, 일단은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문구를 갖다 하나 보여드리는데 대한민국은 지진의 안전지대인가? 우리가 맨날 지진이 나오면 진짜 지진의 안전지대인가라고 하는 이 묻는 이 Q&A처럼 나오는 이 문구가 너무 눈에 익어요. 이제는 좀 징그러워. 이제 막 왜?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근데 역으로 거꾸로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를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근데 그거는 터키도 마찬가지죠.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였어요. 즉 공통점으로는 지진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우리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튀르키예도 공통점이었다. 그래서 비교를 갖다가 할 때 여기서 지진에 대한 차이점만 우리가 논하지 마시고 거기서 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이야기도 콕 집어서 차이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지진을 갖다가 우리가 최소화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 나이 먹도록 지진에 대한 대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건 뭐다? 메타버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 지진에 대한 비교를 갖다 할 때 뭘 비교하지라는 이 퀘스천이 생기면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비교해보는 건 어때요? 지리적인 위치에 의해서 우리가 지각판의 종류가 달라지는 점. 근데 지각판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해서 여기 지진의 그 발생 횟수가 똑같은 건 아니죠.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연간 발생 빈도 그리고 또 하나 지진에 대한 대응 관련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세 개 중에 만약에 지금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라고 꼽는다면 그 꼽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딱 집었을 때 하나만 딱 집어라 라고 한다면 어떤 걸 집어야 되냐면 선생님은 2번, 3번 당연히 버릴 거예요. 왜? 1번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 발생하는데 그 판의 아까 속도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리적으로 우리가 달라진 판의 종류에 따라서 판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럼 판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부딪히는 충돌형 경계냐 아니면 일본과 우리나라처럼 섭입형 경계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일본이 침몰한다 이런 표현을 갖다 쓰는지 아세요? 일본은 절대 우리가 거기에 경계 근처에는 있지만 유라시아판과 북태평양판에 우리가 이 틈 사이에 얹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본은 유라시아판과 북태평양판이 만나는 경계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우리 하나의 판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있는 판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요. 말려 들어가. 그리고 자, 그 일본판에 여기에 이 북태평양판이 여기를 밀고 들어오면서 여기 틈이 생겨요. 이렇게. 근데 이 틈 사이에 바로 뭐가 있냐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화산지대가 많잖아요. 바로 마그마 방이 있어요. 마그마 방이 큰 게 있어가지고 퉁퉁퉁 하고 터지면 이 절벽이 어떻게 돼요? 칼로 도려낸 것처럼 잘라져서 일본의 동해안 쪽, 저번에 후쿠시마 원전 터졌던데 그쪽으로 기울어요. 이렇게. 기울면서 후지산 쪽이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일본 침몰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판의 경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방향에 대한 장점, 방향에 대한 우리가 단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해주면 트르키의 지진하고 우리가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명기해 줄 것. 뭘 명기해 주냐면 트르키예가 가지고 있는 단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층의 수를 꼭 비교를 해줄 것. 자, 그리고 연간 발생 빈도에 대한 부분에 비교를 한 뒤에 대응 시스템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 아마 본론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가볍게 선생님이 한번 비교를 갖다 해봤어요. 트르키예 지역에 있는 부분과 우리나라의 우리 지진의 비교를 갖다 해봤는데 일단 지리적인 특성에 대한 부분은 트르키예는 4개의 판이, 우리나라는 3개의 판이 어디? 유라시아, 그 다음에 태평양판, 필리핀판까지 해서 우리는 3개. 하지만 여기는 트르키예는 4개. 자, 근데 여기 있는 트르키예는 지진이 발생하는 진원이 지표면과 매우 가까워요. 왜? 단층과 진원이 정말 얇은 것처럼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 여러 곳에 퍼져 있기는 하지만 다발성 지진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지진이 집중되어져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영남지방, 우리가 얘기하는 경상도예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양산단층을 갖다가 우리가 자리 잡은 모습을 이따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전쟁으로 건물이 노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 콘크리트 건물을 못 만들고 이게 벽돌을 쌓아서 만드는 벽돌 조적식의 그 구조물을 갖다 만드는 것뿐입니다. 자, 당연히 그러니까 내진 설계할 수가 없죠. 내진 설계라고 하는 건 건물이 얼마나 단단한가 있는데 벽돌 건물이 단단하면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자, 그리고 지진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호주머니에 넣은 사건이 있었죠? 문제가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1980년대에 우리나라 전체 건물 수의 18%만 우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15년도에는 말이죠. 약 33%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지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에 내진 설계가 우리가 되긴 했지만 내진 설계만 우리가 여기서 지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면진, 그다음에 재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의 지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준이 33%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지금은 이 33%라고 하는 근간의 숫자가 더 늘지 않았어요. 왜? 바로 건물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이후에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한 이 건물들은 많지 않다. 이유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류상으로 이루어진 게 많다고. 직접 가보고 이 건물 진짜 내진 설계한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만 내진 설계했군요.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관련법에 대한 우리가 여기 확인을 다시 한번 제정해서 입법해서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 건물의 밀도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많아요. 사실 선생님이 과학적으로 그냥 내가 걱정 아닌 걱정을 갖다가 하면 서울이 건물이 너무 많고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지각에 있는 이 누르는 힘이 커지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너무 커져서 무너지지 않을까 진짜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북반구, 지구를 이루고 있는 북반구가 건물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발생하는 지진의 수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북반구가 지금 매우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자, 이번엔 우리 세 번째. 자, 지진의 피해 지역을 예측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갖다 활용하라고 했는데, 자, 이 자료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상청에 있습니다. 자, 근데 기상청에 들어가기 전에, 지진이 발생되어지는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알지? 라고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갖다 할 거예요? 자, 지진에 우리가 발생되는 지역? 그 무슨 구름 같은 게 생기던데.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진운이라고 해요. 지진구름. 근데 지진구름이 생기면 마치 토네이도처럼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모양의 구름이 산 위나 그 지역 위에 생겨요. 근데 그 구름만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지진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에 가면 심해요. 심해에 사는 아주 커다란 갈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지진이 발생할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나서 즉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 부분을 여기에 쓸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우리가 그 지진이 발생할 때 보면 막 뱀들이 몇만 마리씩 막 기어 나오고 개구리 떼가 막 여기 나오고 막 새가 막 날아다니고 하는데, 자, 그것들을 우리는 동물의 이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죠. 근데 그게 왜 생기는지 어떤 한 과학자들, 연구 집단이 밝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직 정확하게 신뢰도가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약간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뭐냐? 여기 규산염 광물이 자, 우리가 물속에서 자, 이온화가 되어졌을 때 자, 산소 이온을 갖다가 방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산소 이온이 산소를 갖다 방출한 그 물이 이제 그 동물들한테 먹혀지게 되면 동물들의 이 정신적인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이런 집단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근거의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발표 자료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 좋아.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논문으로 발표가 됐다면 논문으로. 그래서 그런 이상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지하수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진이 발생할 때 그런 동물들의 이상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먼저 전조 증상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지하수의 수질 조사를 갖다가 해보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지진에 대한 것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갖다가 해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4번, 5번, 6번은 이제 우리가 이게 실제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이어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단층이 갈라진 가운데에서 가스가 나와요. 근데 이 가스가 나오면 우리가 이게 실제 도시가스에서 나는 가스 냄새처럼 우리가 찐냄새 비슷하게 나는데 그 가스 냄새를 갖다가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지역 전체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바로 그거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단층이 이렇게 벌어진 틈 사이로 가스만 새어나오는 게 아니라 방사성 물질인 나동가스도 새어나와요. 근데 한 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68%가 바로 화강암 지대이기 때문에 그 화강암 지대라고 하는 이 부분의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는 라돈이 많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현장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라돈에 대한 이 가스가 나오는 걸로 단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위치한 곳을 밝혀낸다 이렇게 한다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돈에 대한 검출량을 어느 정도 등급, 그레이드, 지표로 만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수치화시키지 않는 이상 지진의 전조 증상을 갖다가 체크하기에는 어렵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미소 지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스마일, 웃는 지진이에요. 왜 웃는 지진이냐? 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아까 이렇게 힘을 줬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이쪽으로 힘을 받고 이쪽으로 힘을 받고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횡압력이라고 하죠. 그 횡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미소 지진. 근데 이걸 받으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잠재되어진 힘이
응축되어지기 때문에 응력이 생겨서 나중에 더 큰 지진으로 바뀔 수가 있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진을 예측할 수가 있다더라. 하지만 근거가 없는 것들도 있고 근거가 있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근거가 있다고 한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완전하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뭔가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믿기가 좀은 힘들 수 있는 거죠. 요새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고 알고리즘, 그 다음에 우리가 아두이노를 하기 때문에 센서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지진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 지역의 예측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코딩 언어, 코딩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창의적인 대안으로 제시를 해보면 더 좋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도시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지진들은 바로 산속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지진 계측기를 갖다가 설치해 놓고 우리가 여기서 지진을 측정하는데 도시에서는 잘 못 느끼지만 정말 많은 수의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측기들을 우리가 여기서 산속에다 설치해 놓고 지진을 갖다 계속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우리나라 여기 기상청 사이트인데요.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진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지진을 조회할 수가 있고 그 지진을 발생되어진 연도를 지정을 해서 발생되어진 규모와 그 다음에 지역까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과 부산이 지진이 어느 쪽에 더 많이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갖다 비교해보고 싶다 하면 그 자료를 갖다 이렇게 검색하면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의 데이터가 나오게끔 됩니다. 단 데이터를 갖다가 산정할 때 1950년도부터 지금 23년도까지 모든 데이터가 다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너무 방대하게 우리가 쌓지 말고 최근 5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3년이니까 많이 내려가면 맥스로 18년부터 23년도까지 아니면 2020년 이후에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3년 지금까지 발생되어진 지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서 하기 위해 엑셀로 자료를 갖다 다운로드 받으면 상세하게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진이 발생되어지는 이거는 좀 근거가 없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분석이니까 한번 해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또는 1년 12달 중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달을 갖다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땅이 이제 우리가 이 온도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땅이 가지고 있는 온도 차에 의해서 땅이 움직이는 이동 또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뽑을 때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분석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지진 피해에 대한 예측 지역을 갖다가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갖다 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표도 분명히 볼 거예요. 자, 근데 이 표는 별로 근거가 없죠. 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아날로그적인 것과 디지털적인 부분에서의 지진의 우리가 횟수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하는데 더 많아진 거는 이때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디지털 관측 1999년 이후에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에 갑자기 급증을 해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지진이 우리가 2015년 이후에 16년 이후에 다시 이렇게 우리가 횟수가 줄어든 것도 한 번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사진 중에 자료 중에 지진이 발생한 그 지역을 1978년부터 2022년까지 규모 2부터 규모 5 이상까지를 이렇게 표시한 이 지도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크게 볼까요? 자, 이렇게 크게 보면 녹색인 점, 노란색인 점, 붉은색인 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리가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점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 지금 우리가 평양 위쪽이나 아니면 충청도 그다음에 우리가 경상도 여기 점 몰려있는 걸 보면 충청도가 우리나라 지진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발생하는데 피해를 갖다가 주었던 큰 지진들이 발생한 빨간 점들이 위치한 지역이 어디가 제일 많은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경상도 쪽에 빨간색의 점들이 우리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아무래도 단층으로 인한
지진의 피해 사례가 많을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자료 분석할 때 이런 지도를 갖다가 보면 뭘 갖다 고민해야 되는가? 딱 고민할 거를 이게 5가지로 우리 한번 나눠봤는데, 일단 많이 몰려 있는 곳을 찾을 건가? 많이 몰려 있는 곳을 갖다가 찾을 거면 그 많이 몰려 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인 건 좀 쉽게 날 수가 있겠죠.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스스로. 네, 두 번째,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위주로 볼 것인가? 지진의 규모가 크게 우리가 여기서 발생을 갖다가 했을 때 아까 빨간색의 점들이 있는 이 위치를 찝어보면 왜 이 지역이 이렇게 우리가 큰 지진이 발생했지? 라고 여기서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층대 주변과 비교해 볼 것인가? 당연히 여기는 이 사진만 보면 안 돼요. 단층대하고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층대에서 받는 영향은 또 어떤 거예요? 단층대에서 받는 영향? 뭘 갖다 뜻하느냐? 단층대가 움직이는 방향을 꼭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진의 피해에 대한 진도 크기. 진도라고 하는 건 피해 정도인 거죠. 그 규모가 아니라 피해 정도에 대한 부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자, 방금 전에 여기서 봤던 이 사진을 이렇게 실제 단층대를 그려져 있는 사진으로 바꾸면, 자, 이렇게 붉은색의 단층대들이 나타나는데, 자, 다른 곳에서는 단층대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어지지만 어때요? 여기 경상도 지역은 마치 뭔가를 갖다가 여러 개를 갖다 그어놓은 것처럼 단층대가 중복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꼬리에 해당되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잘려요. 양산단층. 잘려요. 그리고 양산단층에서 우리가 갈라져 나온 이 줄기가 부산을 갖다가 우리가 커팅해서 이 부분이 완전 섬처럼 분리가 될 수 있는 이곳, 바로 어디예요? 울산단층. 그래서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에 대한 이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위험 요소로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경상도 쪽이 아무래도 지진의 발생이 훨씬 더 많고 큰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분에 이런 60개의 활단층, 즉 활성단층이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발견되어진 활성단층이 이 울산단층, 양산단층 포함해서 총 몇 개? 60개예요. 60개. 자, 근데 그 60개가 있는데 아까 트리케 같은 경우에는 그 활성단층이 우리나라만큼 많을까? 찾아보면 우리나라 개수가 거의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이 양산단층과 같은 것이 하나밖에 없지만 트리케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다 판의 경계로 우리가 이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발생되어지는 이런 단층의 구조가 거의 트리케 전 지역의 2분의 1만큼이나 돼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적인 건 어디? 우리나라보다 트리케가 훨씬 높다. 자, 선생님이 조금 아까 이 그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반도 주요 지역 지진 발생 지역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충북 속리산 5.2, 자, 그 다음에 평창, 네, 여기는 이 부분에 4.8, 네, 경북 울진, 네, 5.2, 경북 포항, 네, 4.8. 자, 그 다음에 우리 충남 홍성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5.0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남 쪽에 백령도 5.0, 의주, 네, 5.3.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경상도의 양산단층에 대한 이 부분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제시하는 걸 잘 보세요. 선생님은 내가 이거를 갖다가 본 걸 어디서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들은 자료가 근거 있는 내용이고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 지진의 피해가 우리가 가장 클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어디? 여기 충남. 왜? 충남 지역에 있는 이 지진은 이런 단층과도 거리가 먼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우리나라의 서쪽에 탈루 단층대와 우리나라 오른쪽에 일본의 그 경계에 있는 유라시아판과 그다음에 태평양판의 그 경계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응력이 작용하면서 응력이 마치 퐁 하고 터지는 곳이 바로 이 충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남 홍성도 마찬가지지만 이 충청도 일대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응력을 갖다가 받는 중점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갖다가 통해서 이야기를 갖다 하면 잠깐 넘길게요. 여기 바로 작년 10월 29일 충북 괴산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지진이 가장 좋은 근거 자료가 됩니다. 자, 근데 이 근거 자료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탈루 단층대, 그 다음에 우리 이쪽에 있는
대한해협단층대에 좀 더 나아가서는 유라시아판과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판의 경계에서 받는 힘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이거를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잠깐 다시 넘어갔던 부분으로 갈게요. 자, 동아사이언스에 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자, 지금 양산단층인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양산단층의 움직이는 방향이 위쪽이었잖아요. 근데 아래쪽으로 바뀌었죠? 네, 다시 위쪽으로 바뀌었어요. 즉, 이 활성단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방향이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판의 움직임에 따라 밀고 올리고 하는 이 움직임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나왔던 그 마이오세 초중기, 즉 약 2300만 년 전에는요. 동해 자체가 거의 확장되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압축되어지는 힘 자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정단층, 즉 미끄러지는 단층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마이오세 중후기 1600만 년 전에는 말이죠. 여기 이 확장됐던 이 부분이 필리핀판이 우리가 밀고 올라오면서 여기에는 이 부분이 서로 압축되어져요. 즉 여기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아까 벌어졌던 것들이 서로가 밀려 나왔던 것들이 다시 밀려 올라가게 돼요. 밀려 내려왔던 게 다시 필리핀판에 의해서 밀려 올라간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땅덩어리가 밀려 내려왔는데 마치 밀어서 올라가듯이 밀어 올리냐고요. 정말.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플라이오세, 즉 약 500만 년 우리 전에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태평양판까지 가세를 갖다가 하면서 이 울산단층에 대한 이루는 압력 자체가 더 커지게끔 되어져서 이 단층이 더 세분화됩니다. 즉 쪼개졌던 게 2개밖에 안 됐었는데 다른 힘이 작용하면서 그 단층이 끊어진 부분이 더 생긴 거예요. 자, 그 끊어진 부분이 더 생겼다는 건 좋아할 일은 아니죠. 왜? 단층이 더 생기면 지진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아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단층이 발달되어져서 활성 단층으로 자리 잡는 것을 이 동아사이언스에서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서 우리가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 그쵸? 이 지각이 밀려 내려와서 정단층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필리핀판의 작용으로 해서 밀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태평양판이 넘어오면서 단층이 더 세분화되어져서 지금의 이런 양산단층, 울산단층이 됐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단층이 여기서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부산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됐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튀르키예하고 닮은 지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 썼는데 사실 이 사진에 대한 부분보다 이 사진이 더 여러분들한테는 좀 귀감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여기 우리가 1976년 20만 명의 사망자를 냈던 우리가 탕산, 자, 스촨. 자, 근데 대지진이 이 탄루단층대에서 우리가 왔는데 탄루단층대는 아까 봤던 이런 짜질구레한 이런 작은 단층과는 게임이 안 되죠. 왜? 단층 사이즈를 보세요. 엄청 크죠? 근데 이게 우리 어디에 있냐면 서해안에 있어요. 서해안. 서해안에 있는 탄루단층대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누가 밀고 있죠? 바로 북태평양판. 그러니까 탄루단층대와 이 북태평양판 사이에 있는 유라시아판, 즉 우리나라는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잡고 오니까 마치 핸드폰을 갖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오는 형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해서는 지진이 발생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충북 괴산에서 발생되어졌던 응령의 미소 지진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더 큰 지진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세대에서 발생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세대에서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그 시간적인 부분의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지진의 발생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물리를 갖다가 좀 해보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 잠재적인 응력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면 지진이 언제쯤 발생할 수 있을지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창의적인 대안점으로 지진의 발생 예측 시스템을 갖다가 짜본다면 응력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그 크기를 잴 수 있는 어떤 장비, 어떤 기술력 또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이 충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시점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갖다 우리가 여기서 제안하느냐? 바로 백두산도 언제 터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그 백두산 터지는 시기에 대한 것을 저울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에너지의 크기로 백두산이 터질 것처럼 예상하는 것처럼 이 지진이 발생하는 것도 또한 예상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은 이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내진 설계, 면진 설계, 그 다음에 이 재진 설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개가 요새는 융복합적으로 같이 이용이 됩니다. 단지 건물에 대한 이 부분의 단단함만을 추구하는 내진 설계 말고 면진 설계, 지진이 우리가 지진파가 갈 때 유령 건물처럼 건물이 없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도록 우리가 하는 면진 설계. 그리고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을 지진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지진이 전달하는 진동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바로 재진 구조를 건물에 부착하는 형태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오래되어진 건물들이 있고 일본에도 오래되어진 건물들이 있는데 일본의 고건물에는 다 이런 재진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번에 큰 피해를 입었던 트르키예가 이런 재진 구조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서 만약에 건물에 설치를 했다면 우리 이번에 발생되어진 그 큰 지진으로부터의 피해를 우리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진 설계와 재진 설계와 면진 설계에 대한 부분의 특징들을 이렇게 나열을 갖다 분류해 봤는데 지금 제시되어진 표를 갖다가 조금 더 장점과 단점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세분화시켜서 본인이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런 지진 대비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안점을 갖다가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선생님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몇 가지인데 그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확장시켜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메타버스 활용하기. 지진 발생에 대한 부분들이 연습이 필요하니까 지금처럼 메타 공간에서 무슨 경기들을 갖다 보면서 하트를 뿅뿅뿅뿅뿅뿅 하고 날리는 것처럼 메타 공간을 활용한 교육 시스템을 갖다 만들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만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자, 지금 보는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매뉴얼로만 보지 말고 이 매뉴얼들을 갖다가 진짜 실제처럼 할 수 있는 재난재해 대비 시스템을 메타버스로 만들자니까요. 자, 그래서 진짜 뛰어다녀 봐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재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주고 게임을 갖다가 해서 클리어하는 시스템으로 이 메타버스를 갖다가 구현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갖다가 우리가 구현해서 실제로 이 지진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이걸 갖다 해보는 것. 그래서 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갖다가 우리가 최소화하고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의식의 수준을 갖다가 업!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안전의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 바닥이었다면 안전의식에 대한 수준을 갖다 높여서 앞으로 우리가 벌어질 재난재해 대응에 정말 우리 선진국화된 아주 수준 있는 아주 기술적인 그런 대비들을 하면 매우 좋겠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게임을 갖다가 통해서 이런 재난 상황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하면 매우 좋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이 일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진 재해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보다 더 많은 지진 재해 연구센터 설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건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연구 인력들이 필요해요. 지금은 지진이 우리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고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적다 보니까 이런 지진 대비 기술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에 신경을 잘 안 써요. 근데 보장하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지진 대비 기술 인력에 대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하는 게 임자니까. 이유는 앞으로 로봇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로봇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제반적인 지휘권을 가지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가서 있는 사람이 정말 편하게 그 부분들을 다 다루면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추천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재진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룰 수 있게끔 우리가 재원을 확충해야 되죠. 안 그러면 이 재진 구조를 갖다가 하고 싶어도 그 재진 구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서민들이 할 수 없어요. 그럼 당연히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렵고 안 하게 되니까 시즌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내진 설계가 되어져 있는지 내진 설계가 안 되어져 있는지를 가늠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확인이 안 된 내진 설계 공법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정례화시켜서 설계부터 시공, 그다음에 관리 감독까지를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즉 입법하고 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강화하는 형태의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여기서 우리 건물을 짓는 건물주들도 이 재산에 대한 이 피해가 발생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지을 때부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짓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에 있는 작품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제자하고 함께 했던 전람회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인공암용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암용대가 뭐냐면 지진이 꽝 하고 발생이 하면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서 밀도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달되는 지진파가 굴절합니다. 자, 지진파가 굴절에 전달되어졌을 때 103도에서 142도 각도에 지진파가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바로 암용대라고 하는데 그런 암용대를 갖다가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죠. 간섭, 즉 상세 간섭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파동을 우리가 없애줄 수 있는 건물의 형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건물 주변에 역률이 높은 금속을 갖다가 넣어서 아니면 또 심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진동이 땅 하고 발생을 하면 그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 포인트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다 또 인공암용대의 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양 메타물질을 이용한 지진파 제어 기술이 필요한데 요거는 오늘 선생님이 오기 전에 이 논문을 하나 찾았어요. 자, 어떤 논문이냐면 음양파의 일종인 지진파를 제어하기 위해서 자, 내진 설계까지 우리가 적용되는데 첫 번째는 클로킹. 바로 건물을 갖다가 비껴가게 하는 겁니다. 지진파가 이 굴절하면서 휘면 지진파가 그 건물에 해를 끼치지 않고 비껴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공지진파에 대한 방법으로 지진파가 통과하지 않는 암용대를 갖다가 조성하면 그 위에 건물들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이 바로 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음양메타 물질을 이용한 지진파 제어 기술에 대한 것을 한국물리학회에서 언제 2014년에 우리가 발표한 내용인데 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참고 삼아서 직접 한번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공암용대에 대한 부분은 파동에 대한 간섭을 갖다가 이용해서 실제 우리가 구현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대안으로 제시를 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벌써 11시 40분이에요.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개요서를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개요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릇. 근데 개요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릇을 주면 담는 건 누가 담는 거냐? 여러분들이 담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수업했던 이 내용들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담아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 담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죠. 이게 버무리는 것까지 하면 너무 완벽하죠.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요서 수업하면서 나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들었던 친구들은 개요서의 틀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라면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자, 보면 일단 선생님은 개요서를 갖다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적을 것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적을 것을 주장을 갖다가 하는데 거기서 쓸 때 로마 숫자 1,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나다라, 괄호 문자 1 이렇게 해서 그 순서를 갖다가 정합니다. 근데 서론에서 정의를 적을 때는요, 내가 필요로 하는 방향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금 개요서에서는 트리케 지진에 대한 지진, 그리고 그 트리케 지진의 우리가 특징이었던
취향 이동 단층에 대한 이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 정의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런 튀르키예 지진에선 우리가 대지진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왜 발생했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한 것을 여기서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질학적인 원리도 중요하지만 따로 분리해서 튀르키예 지진 속에 발생되어진 과학적 원리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서 우리가 따로 분리해 우리가 여기서 그 개요서의 내용을 채워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통에 있는 친구들은 개요서를 갖다 적을 때 가나 다까지밖에 안 적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친구들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그 내용을 하나 더 적죠. 뭐? 바로 사회적인 반응.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강한 개요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요서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적을 때 본론 같은 개요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론 같은 개요서를 갖다 적을 때 중요한 바로 이 사회적인 반응. 예, 개인, 단체, 국내, 해외.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개인이라고 하는 건 전문가나 구호활동을 했던 어떤 봉사자의 인터뷰 내용도 괜찮고요. 그리고 단체에서는 거기 지진 발생 지역에 나갔던 소방관 단체, 그리고 국가적인 단체, 아니면 우리가 어떤 그린피스의 단체, 뭐 이거 다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피해자 단체가 있으면 그 피해자 단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들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반응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국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적다 보면 서론 같은, 본론 같은 서론이 여기서 내용적으로 갖춰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은 자, 튀르키예 지진과 우리나라 지질학적 위치에 대한 비교인데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하고 지진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비교하는 부분이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라면 나는 속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입이 꽂혔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부분과 방향으로 그 부분에 대한 비교를 해보겠다. 그리고 국내, 해외에 대한 지진의 대응 방법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지진을 어떻게 대비할 건지 일반적인 방법, 기술적인 방법, 창의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결론에서는 자, 주장, 기대효과, 미래적 가치. 여기 있는 부분의 주장, 기대효과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내 수업에서는 여기 미래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개요서 발표한 내용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바로 협력 가치를 하나 더 두었습니다. 왜? 지진은 국가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손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제적인 협력 관계가 우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을 넣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예방할 수 있는 재난안전 포털이나 이런 데 참여해서 본다면 큰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끝났는데 혹시 지금 여기까지 들었던 내용 중에서 본인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궁금한지 좀 얘기 좀 한번 해볼래요? 선생님이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내가 해줄게요. 질문.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여기 듣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 네. 그 내용 관련된 질문 아닌데 이거 그 개요서 작성할 때 네. 자필로 써야 되나요, 혹시? 일단 서울시에 제출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자필을 갖다가 우리가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원래는 워드를 갖다가 써서 제출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하나 좀 팁을 주면 연필로 써서 제출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열기가 너무 뜨겁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심사를 거쳐야 되는 사람이라면 연필로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써서 내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 연필로 쓴 걸 워드로 쳐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거꾸로 이 워드를 갖다 쳐놓고서 연필로 다시 써서 제출을 갖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이게 대회가 가열이 안 됐으면 그냥 워드를 갖다 쳐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그 저기는 안 돼요. 그 뭐지? 그 DOC 파일, MS 도스는 안 돼요. 안 되고 그 MS 파일은 안 되고 오피스 파일은 안 되고 한글 파일만 돼요. 그러니까 한글 파일로 워드를 갖다 치고 네, 거기 있는 부분에서 내가 손글씨로 이쁘게 써서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대신 워드를 치면 장점은 공간의 여백이 없이 내 공간의 활용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장점은 있어요. 장점. 자, 또 다른 것도 질문. 내용은 안 어려웠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들 하세요. 참, 동영상 찍을 때, 그거 얘기해줘야 돼. 동영상 찍을 때 교복과 이름표 나오는 옷 절대 안 됩니다. 교복 있는 옷 안 되고 이름표 달린 옷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입는 그냥 평상복을 입고서 찍어줘야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해야 돼요. 동영상 찍을 때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발표문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발표문을 간단하게 암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암기한 내용을 가지고 이 화면, 영상을 갖다가 보면서 해주면 좋아요.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게 찍으면서 나는 카메라를 보는 게 굉장히 좀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카메라를 갖다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대본이 없더라도 그 대본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끔 손 같은 것들을 써서 이야기를 전해주면 발표문을 갖다가 우리가 작성할 때 발표를 갖다 해주면 훨씬 좋다는 거죠. 손 제스처가 되게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발표 같은 거 할 때 이 손을 잘 쓰면 암기력도 올라가지만 실제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영상에서 전달되는 에너지가 훨씬 높아집니다. 네. 자, 또 다른 거 혹시 질문 있습니까? 혹시 자료 예? 성주가 질문이 있대요. 누가? 성주요. 손 들고 있어요. 성주가 손을 들고 있는데 나한테는 안 보이는데? 그 메시지로 화면에 손. 그거 줌섭에 손은 익숙치 않아. 성주야 뭐 어떤 거? 저희 학교가 보통 학교에서 대회를 안 하고 바로 예술대회를 나간다는데 학교에 제휴서를 낼 때도 출처 기록을 봐야 돼요. 당연하지. 학교에서 그거는 검열을 안 하고 너네 거 완성본을 갖다 그냥 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너네 학교에서 그거를 지금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는 서울시 예선으로 바로 쏜다는 얘기야. 써야지. 학교에서 검열 안 하고 서울시로 바로 가는 거니까 출처 써야지. 또 다른 거? 없어요? 혹시 네? 그 토론할 때 상대방한테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토론할 때는 일단은 연필이 꼭 하나가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너네들이 이제 그 토론할 때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 내가 다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발표할 때 꼼꼼하게 그 질문할 것들을 이렇게 메모해 놔야 돼. 그러면 토론을 좀 배운 친구들은 그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바로 하는데 토론을 안 배운 친구들이 10팀 중에 9팀이야. 그래서 내가 토론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메모를 갖다가 좀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발표를 할 때 그 발표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약간 좀 이 부분 조금 설명이 좀 이상한데 여기 질문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딱 체크를 갖다 해놓으면 진짜 그 질문이 꼭 들어와. 그래서 토론을 할 때는 질의응답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주로 받는 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토론에서 그 내용적인 부분에 이 메이크업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메모를 하는 습관을 꼭 들어줘야 돼. 그리고 이번에 지진이 내용이 너무 뻔하잖아. 뻔하니까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면 얘 좀 특이하네. 안 되겠다. 끄집어 내려야 되겠다. 계속 질문해야지. 막 꼬투리 잡아서 질문하대. 그럼 그때 분명히 내가 실수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실수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 그럼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질문이 이상한 질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 질문은 지금 이번에 논제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끊어버려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당황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역습을 또 준비하지만 이미 기도권은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한 사람이 이긴 거야. 지금 너희들 또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막아주면서 역공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답변들을 준비를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 또 다른 것도 질문? 없나요?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어머님들도 계시잖아요. 네, 어머님들도 지금 질문을 갖다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까? 네? 자료조사 많이 하지 말고 지금 이제 성주가 그거를 갖다가 할 때 맨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뼈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그 뼈대를 만들어서 그 뼈대에 대한 자료를 먼저 채워놓고 나중에 그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그 자료를 더 찾는 형태로 가야 돼. 안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산만해져가지고 내용을 갖다가 이게 좀 매끄럽게 뭔가 할 수가 없어. 자, 또 다른 거. 없어? 없나요? 선준아 질문 없냐?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이게 원래는 우리가 언급이 안 되는데, 이제 지질 조사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단층대가 너무 거대하게 있는 거야. 근데 이 단층대가 있는 이 지역에 뭐가 있냐면, 여기 내려가면 양쯔강이 있거든. 양쯔강에 있는 그 샨사댐 같은 경우도 이 단층대 위에 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을 하면 큰 피해가 있게끔 돼. 이건. 그래서 여기 이 산둥반도가 원래는 여기가 지금은 이제 육지가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해수면에 올라가면 여기가 이게 끊어져. 그래서 이게 섬이 돼, 섬.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단층대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 자, 또 다른 것도 질문이요. 태평양 단층대가 아니고 태평양 경계판이야, 걔는. 여기 이쪽에 있는 이 일본 요쪽에 태평양판이 이렇게 또 올라가 있어.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오고, 네, 유라시아판이 이쪽으로 가고, 필리핀판이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그게 세 개가 이렇게 삼각점처럼 우리가 모이는 곳이 일본의 여기 있는 오른쪽, 여기 후쿠시마에 있는 데야. 그래서 그 앞바다에서 우리가 그때 쓰나미가 거대하게 일어났잖아. 그게 넘어와가지고 저 후쿠시마 원전을 갖다 밀어버린 거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물이야, 물. 왜냐면 불이 나면 그냥 태우잖아. 근데 물은 밀고 들어오는데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이게 물으면 종교인들 대부분들도 다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또 궁금한 것도 없습니까? 응력이 작용해서 이거
선준아 뭐라고 다시 한 번만. 피해가 충남에만 일어나는 아니야. 여기 그 탄루단층대가 이쪽에서 밀리잖아.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경계판에 있는 부분에 유라시아가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북태평양판이 이렇게 밀잖아. 그 밑에서는 필리핀판이 밀잖아. 그 얘는 이렇게 밀리는 힘이고 얘는 이렇게 밀리는 힘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중앙지역 있지? 여기가 다 지진의 발생 지역이 되는 거야. 그 대신 우리나라 여기 위쪽에 보면 백두산이 있잖아. 그럼 백두산에 영향을 주는 거는 탄루단층대야. 그래서 탄루단층대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지진이 발생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백두산 화산이 터질 가능성은 있어. 이게 화산이 터져서 지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탄루단층대가 있기 때문에 그 단층의 활동으로 인해서 백두산 화산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까 여기서 사진이 있었는데 요거 여기 백두산이면 여기 탄루단층대가 여기를 지나가는 거야. 여기. 자, 또 다른 것도 질문이요? 선생님, 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토론하기에는 너무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걸 갖다가 토론하기에 너무 정해져 있지. 왜? 여기서 여기 보면 이거잖아. 이거. 근데 왜 정해져 있지 않냐면 지역이 서로 다를 테니까.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아직 이해를 못했구나. 허완. 여기는 이 부분에서 지역이 다를 테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아까 그랬잖아. 선생님 서울하고 부산을 갔다가 만약에 하면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안 해줬네. 그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목동에 모근중학교라는 학교에서 그 지진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강화도 옹진군하고 그 다음에 전라도 영광에 있는 한빛 원자력 발전소하고 그 다음에 경상도 안동에 있는 그 수력 발전소가 나왔어. 근데 그 세 곳 중에서 지진에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그걸 갖다가 하려고 내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까 기상청에서 저 자료 찾는 법을 했거든. 근데 옹진군은 내가 기억할 때 지진이 196회인가 그래. 5년 동안에. 근데 인구수가 38,000명밖에 안 돼.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지진이 횟수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지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 근데 전라도 영광에 있는 한빛 원자력 발전소는 한 번 중단됐다가 다시 가동을 했는데 선생님이 조사하면서 나도 그게 엄청 두렵던데 한빛 발전소에 이 항아리 같은 원자력 발전소 이 시스템 있잖아. 거기에 구멍이 몇 개나 있게 원자력 발전소에 구멍이 있대. 148개나 있어. 근데 그 148개 중에 구멍의 깊이가 더 웃겨. 구멍이 깊은 거는 1.5m나 돼. 근데 우리 발전소를 돌리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이 되거나 만약에 그게 잘못해서 터졌으면 그 방사능이 다 어디로 오냐면 그 전라도 지역에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그 곡식 있잖아. 그 호남 평야가 다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충청도하고 강원도야. 왜?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가 거기서 이 방사능이 밀고 올라온단 말이야.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경상도 지역에는 우리가 아까 수력발전소 얘기를 했는데 안동에 있는 수력발전소의 그 댐을 우리가 무슨 댐이라고 하냐면 얘들아
사력댐이라고 그래. 사력. 그 사력댐이 그 콘크리트 안에 이 모래가 채워져 있는 댐이거든. 그 댐인데 이게 물이 범람하거나 지진이 우리가 발생했을 때 그 사력댐의 구조물이 금이가. 근데 왜 모래를 채워넣냐면 콘크리트만 채워놓으면 한 번 균열이 일어나서 벌어졌을 때 그 물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모래를 갖다 채워넣어서 모래가 젖으면서 1차적으로 댐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데 그 사력댐이 하필이면 다 단층대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단층대로부터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선정하는 게 엄청 중요해. 그래서 너네들이 이 부분에서 제일 이제 힘들어할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지역 선정이야, 지역 선정. 이게 지역을 아까 이야기했던 거 선생님 요 그림 보여준 거 있잖아. 이 빨간색이 이 선중의 이 단층대가 어느 지역인지를 너네가 찾아보라니까.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비교해보면 그 평균 값만 가지고도 이거 비교할 수가 있어. 그리고 자,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평균 값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비교를 하다가 보면 자, 뭘 갖다 놓치냐면 그 평균 값이 높은 곳을 찍겠지, 당연히. 근데 그 평균 값이 높아도 지진의 피해가 없는 곳이 있어. 그래서 지진의 피해가 없는 곳이면 아무래도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지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아직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위험한 지역이 어딘지를 선출하는 방식에서는 좀 제외시킬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지진의 피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지진이 정말 발생 횟수가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있는 이 중점에서 우리가 비교해 보는 거야. 이거. 자, 또 다른 거. 자, 없나?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지금 찍었던 질문 영상까지를 선생님이 내일 아침에 업로드해서 보내줄 테니까 영상 마무리하면서 보고, 이번 주에 지금 제출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바쁠 텐데 어쨌든 마무리 잘해서 또 서울시까지 올라가서 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쨌든 참, 그리고 얘들아, 이번에 과학 대회가 엄청 많아. 그래서 그 과학 대회 중에 6월 16일 날 있는 창의력 대회나 그 다음에 자유탐구 대회 같은 경우는 한국과학교사 총연합회에서 주관을 한다라고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생활기록부에 또 적힐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너네들이 꼭 알아보고 그 중등에서 생기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학교에다가 문의를 해서 가능한지를 먼저 좀 타진해보고 올해 1학기 때 안 바쁠 때 좀 준비를 좀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알려주는 거니까 좋은 결과 있기 바라면서 다음에 또 얼굴들을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 조심가. 또 보자. 우리 좋은 결과 있으면 알려줬고. 잘가. 고생했어, 완아.